인공지능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 인공지능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라서요. 잘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뇌 기능을 유추해서 모방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실제 지능하고는 많이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뇌의 지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1 더하기 1을 하면은 2가 바로 나오죠. 네.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더 잘 풀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죠? 설명해 주실 분.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 정작 우리 그 지능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안 돼 있냐면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왜 2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제시하게 되면 아마 노벨상을 받는 그 훌륭한 뇌과학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분은 늘 보면은 웃고 있습니다. 늘 보면은 소년 같고요. 유재환 씨입니다. 원래 웃음소리가 그래요? 예, 저는 원래 이렇게 웃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원래의 그 본인은 이렇게 네. 계속 소년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나 이게 살이 찌고 나서 사실은 조금 이게 좀 포동포동해진 건데 이걸 이게 소년 같다 말씀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원래 살이 좀 빠졌을 때는 굉장히 좀 어른스럽고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3, 4 정도에 그 당시 좀 큰 시련을 하고 막 폭식을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먹어서 이제 그때 좀 살이 잠시 좀 쪘었는데 잠시가 아니라 지금까지네요. 그런데 그게 혹시나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뇌랑 관련이 있다. 뇌랑 좀 관련이 있나? 실연이라고 하시면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네요. 예. 지금 이제 교수님은 시련인지 고난과 시련. 그러니까 실련. 네, 이별. 알겠습니다. 이별. 제가 마침 그 실현당한 쥐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쥐요. 그 쥐도 암컷과 있다가 친하게 지나다가 이걸 떼어놓게 되면은 네. 쥐가 성격이 되게 나빠집니다.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그래갖고 이 실현당한 생쥐를 활용해서 다른 쥐를 넣어주면 그 쥐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쥐가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 우울증 그 생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실현당한 생쥐들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람인데요. 저는 쥐랑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현당한 생쥐들이 한 절반은 폭력적이 되고 네. 절반은 또 그래도 착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자에 속한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폭식을 한 거잖아요. 저는 폭력 대신. 력 대신 그 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네.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자꾸 깨어나서 내가 한 행동인데 그 행동이 꿈이었던 거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왜 아침 일찍 방송이 있을 때 그 좀 잠기가 이렇게 예민한 편이어서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잖아요. 그래서 알람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잠에서 깨었어요. 그래서 깨어서 분명히 제가 욕실로 가가지고 세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화장품도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남편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무슨 정말 환상을 봤나 환각 상태였었나 막 이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예, 물론 제가 과학자로서 조언을 드리면 빨리 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병인가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곤 했거든요. 네. 예, 그 뇌의 수면과 각성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뇌가 깨어 있다는 거는 단순히 이 전등 스위치를 하나 올림으로써 켜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신경 회로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김효진 씨의 경우는 아마도 그 의식이
뇌의 일부 세포에만 돌아온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인데요. 의식이 돌아와야 되고 또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사실은 이 수면 중에는 몸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실제로 캐나다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몸이 풀린 거예요. 몸의 각성까지도 풀려서 꿈속에서 이렇게 2km 떨어진 집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 근데 전혀 기억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효준 씨가 몸마저 깨어나지 않으시는 거를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네요. 저는 누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예. 교진 씨 우리 집 모르죠?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일깨워줄 성 어떤 겁니까? 그 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그런 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특히 그 뇌가 원하는 것, 뇌가 원하는 그 사랑과 경쟁,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집착, 그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뇌에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합친 것만큼 되는 크기의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은 뇌인데요. 이것들이 우리 감정을 조절하고 또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럼 과연 뇌는 왜 있을까? 가장 그 뇌에 대한 간단한 답은 뇌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다. 우리 몸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조종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뇌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꽤 이렇게 그 아름답게 생기신 여성분의 사진이죠. 근데 눈이 4개네.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마음 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하시죠? 무서워요. 결국 여러분 뇌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생각과 편견에 안 맞는 것이 있죠. 어떤 거죠? 눈이 4개고 입이 2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자꾸만 합치시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나 계속 합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치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연결하고 합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뇌의 기능이 무엇을 할까?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생물체의 그런 기관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식물에는 뇌가 없죠. 네. 예, 그러면 적어도 식물에는 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직 동물만이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요, 뇌나 신경이 없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스폰지밥. 스폰지밥? 예, 스폰지입니다. 여러분 스폰지밥의 행동을 보면 뇌가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스폰지는 동물입니다.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뇌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설거지 하실 때 쓰시는 스폰지가 사실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근데 마음껏 쓰셔도 돼요. 이게 뇌도 없고 섬유질만 남아 있는데 이게 왜 동물로 분류되냐면 전체적인 조직은 없어요. 뭐 간도 없고 뭐 뇌도 없고 하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동물 세포입니다. 동물 세포들이 모여서 고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동물을 볼까요? 자, 이 동물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요? 김효준 씨, 이게 어떤 동물로 보이시나요? 제 입으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정자 아니고. 네. 그 정자는 동물이 아니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에서는 다 정자라고 대답하시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지적 수준이군요. 괜히 얘기했네. 가만히 보시면 정자에는 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뇌가 있죠. 있네. 예. 이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다 드셔본 동물. 멸치. 멸치. 네, 멸치 아닙니다. 이게 어떤 동물의 새끼예요. 이 동물의 새끼인데 이 새끼가 이상하네요. 아까부터. 이 베이비가
얘들이 어렸을 때는 뇌를 가지고 헤엄쳐 다닙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정말 살기 좋은 장소를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붙어서 이제 몸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 평생을 이제 그런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 동물 한번 보여주시죠. 뭐야 이게? 이 멍게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돼. 멍게가 원래는 어렸을 때는 돌아다녔어요. 우와.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바위를 찾고 안정을 찾게 되면은 이 고착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뇌가 필요 없으니까 뇌를 이제 먹어버리죠. 그래서 흡수를 해버리고 그렇게 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책감 안 느끼시고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예, 신기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움직이는 거죠. 네.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거고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한 그 근원이 바로 뇌고요. 우리가 뇌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뇌가 그러면 사람한테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럼 많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원한 물컵이 있으면 얼른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딱 마시려고 했는데 이 물이 100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녹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녹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척추 반사라고 해서 이미 뜨거운 신호가 여러분 척추로 가가지고 다시 손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놔서 이제 병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100도씨예요. 너무 뜨거워서 녹고 싶은데 이게 집안 10대째 내려오는 가보예요. 수억 원이 호가하는 고려 청자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놔야 되나요? 계속 잡고 네, 우리 척추 반사에 의하면 그걸 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척추에 명령을 내려요. 손이 화상을 입더라도 놓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뇌가 왜 그럴까요? 뇌가 뭔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놓으면은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얻고 뭔가를 아는 데 중요한 게 뇌인데요. 정말 이 신경과학에서 가장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안다는 게 뭘까? 네. 아는 게 뭘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 아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 언어적으로 보면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knowledge고 그거의 동사가 know인데 그럼 한글에서 그 안다는 게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다는 거가 왜 비슷한 말 있죠? 안다. 네. 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안는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얻은 정보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뇌에 있다는 거죠. 그 뇌 속에 있는 신경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뇌가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난 놓고 뭐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안 그렇죠. 한국 분들만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 한글이기 때문에. 미국 분들은 아마 난 놓고 V자를 모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 낫을 보면 기억자를 떠올리게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5살 때 일인데요. 그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큰 빌딩의 옥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빌딩의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구름이 동물 모양도 있고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제가 그 순간 놀란 거예요. 저 구름이 강아지를 어떻게 알지? 구름이 저 아저씨를 어떻게 알지?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저기 보시면 그 고양이 구름도 있고 뭐 공룡 구름도 있고 곰돌이 푸 구름도 있고 뭐 이런 구름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름을 보고 동물을 연상하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뇌는 갇혀 있잖아요. 네. 이 두개골이라는 가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눈, 코, 입, 우리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의 그런 자극들이 그 뇌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뇌를 크게 보면은요, 저기 가운데 부분에 시상액이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오감의 자극들을 시상액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마치 그 톨게이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시 톨게이트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과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왜 주름 잡힌 뇌 아시죠?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에 위에 쌓이는 대뇌 피질로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자극들이 시상액을 통해서 서로 다른 뇌 부위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연합을 해서 어떤 한 가지 그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인데요. 우리가 어떤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를 인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 할머니의 그런 머리 색깔, 그다음에 피부 색깔, 그다음에 안경, 옷 색깔,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냄새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죠. 이게 하나의 할머니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뇌는 여러 가지 자극을 동시에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합쳐서 지식과 지혜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크랙이라는 DNA 구조를 밝히신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신 이 박사님이신데요. 그 박사님이 말년에는 이 뇌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는 이 시상액과 대뇌 피질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물고기의 여러 가지 자극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걸 다 여러 가지 자극을 합쳐서 물고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초에 40번씩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TV도 보면 주사선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뇌도 1초에 40번 받아들이는 정보, 그러니까 40분의 1초 안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바. 예. 혹시 이거를 다라고 들으신 분 한번 써주세요. 다가. 예, 그죠? 바바 아니 바바. 바로 들었는데? 예, 여기 다시 한번 입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눈을 뜨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분명히 바죠, 소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요. 안 상태에서 다시 보고, 이 화면을 보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뭔가 다르게 들리죠? 예. 예, 이게 그 맥커커 이펙트라는 건데요. 사실 이 사람의 입모양은 가가입니다. 입모양은 가가예요. 근데 소리는 바바예요. 그리고 여러분 뇌가 이 시각 정보하고 소리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대강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소리와는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이걸 봤는데도 아까 그 바바로 정확하게 들리신다고 그러셨죠? 네. 예, 10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네, 이래저래 비정상이야. 그런데 어떡하죠? 예. 뭔가 이렇게 마구 연합이 된다고 그래서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김효진 씨 같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 뇌가 어떤 서로 다른 정보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거를 사람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왓슨이라는 박사님이신데요. 그 당시에 그 고아를 데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이건 엘버트라는 그 부모가 없는 고아인데 당시 미국 사회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실험이지만 그 고아를 데려다가 하는 실험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엘버트한테 그 쥐를 보여준 거예요. 하얀 쥐를 보여주고 그래서 쥐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만지는 순간에 뒤에서 이 몽둥이로 큰 소리를 낸 거죠. 쥐를 만질 때 이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쥐를 만질 때 소리를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험을 반복을 했더니 엘버트가 이제는 쥐를 보기만 해도 소리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쥐를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보죠. 그 쥐라는 정보와 무섭다는 감정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버트라는 친구는 쥐를 무서워하게 됐는데요. 쥐만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흰색 털을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물을 무서워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일반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정도면 학대 아닙니까? 아동학대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예. 사실 이런 실험을 지금 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에서 네네. 쫓겨났겠죠. 네. 근데 당시에 쫓겨나지 않고 네.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레이너라는 그 대학원생인데 네.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바람이 나셨나 봐요. 그분이. 고아를 가지고 데리고 실험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 교수가 그 학생과 바람이 나는 거는 되게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이분이 대학을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신경과학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뭐 다른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광고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세상에. 광고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신경과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오늘 그게 그 메인 주제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뇌가 뭔가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뇌가 자극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만드는가 해봤더니 아마도 신경과 신경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도널드 헤비라는 박사님께서 이런 신경학적인 모델을 제안해 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동그란 신경들 있죠. 저게 하나하나가 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볼 때 저 많은 신경들이 다 동시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 원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원을 보더라도 그 원 전체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패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꾸만 어떤 패턴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자극을 모아서 우리가 할머니 패턴도 만들고 와이프 패턴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거가 되겠죠. 김상중 씨, 여기 보면 상어와 어부인데요. 이 상어와 어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그림상으로 보기에는 상어를 사냥하려고 하는 것 같은 어떤 상어가 어부를 사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사냥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둘이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인사하는 예, 거구나. 이게 원래 이 상어가 그 그물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잡혀서 죽게 된 거를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부가 그 상어를 구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이 상어가 이 어부와 배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서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감동이다. 그 상어뇌는 굉장히 작거든요. 네. 거의 우리 손바닥보다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실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얼마나 이 뇌가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연결시키고자 노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물고기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한 횟집에 있는 혹돔이에요. 혹돔인데 보면 사람을 따르죠. 그리고 제 손인데요. 와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를 좋아하고 강아지같이 예, 와서 이렇게 좋아하죠. 사람을 따르죠. 야. 자, 이 혹돔이 왜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아마 주인께서 먹이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혹돔이 뭔가를 깨달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주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따르게끔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혹돔이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이 혹돔이 몇 년 전에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 설마 저거 드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회로 드신 건 아니고요. 다행이다. 주인께서 정중하게 이렇게 묻어주셨다고 그러고 뭐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또 두 번째 또 혹돔이 사람을 잘 따르는 혹돔이 나타나서 또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산에 들리시면은 이 혹돔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완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 아, 이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우리가 시각 자극으로 보면 요 왼쪽에 조커 분장을 한 거는 굉장히 뭐 흰색에다가 완전히 그죠? 의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자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잭 니콜슨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이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뇌에서 잭 니콜슨이라는 패턴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볼까요? 이게 무엇인가요? 남대문. 남대문. 네, 숭례문이죠. 다른 거. 같은 숭례문, 남대문 예, 같은 겁니다. 예, 근데 보시면 완전히 그 다르잖아요. 시각 자극이 하나는 완성된 거 하나는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왜 같은 남대문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이미 봤으니까. 그렇죠. 이미 뉴스에서 안 사실도 있고 그리고 남대문의 흔적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대문이라는 패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건 남대문이야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패턴 완성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요 글자가 뜻하는 바가 뭐죠? 먼저 머리. 머리. 미래. 마루, 모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자, 이거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의 제목? 명랑. 명랑. 명량. 이게 박수 받을 정도로. 지금 일단 파악이 된 게 구지성 씨는 패턴 완성이 굉장히 빠르게 되시는 멋있어. 그런 스타일입니다. 멋있나요?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영화 제목 올려주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태극기 휘날리며. 역시 구지성 빠르십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이 맞습니다. 정도 우울증 아닙니까? 예, 태극기 휘날리며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와. 맞추고 자. 싶다. 진짜 맞추고 싶다. 이거 뭐야? 뭐지? 뭐야? 제가 볼 때는 김산주 씨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울증이 없어서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거야? 예, 젖소 부인 바람났네라고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어느 분이 맡으셨죠? 이게 제가 알기로 1980년대 초에 거의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교 때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젖소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동물행동학과 관련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또 다른 패턴 완성인데요. 혼란스러워. 이거는 이상하다. 실제 논문에 나온 건데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7살 난 친구들하고 해봤는데요. 정확히 맞춥니다. 여기서 치와와가 몇 마리 있을까요? 10마리. 네, 금방 구별하죠. 여기 이게 구별이 안 되시면 정말 진찰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열 마리. 네. 컴퓨터가 이거를 구별하게 만드는 그 인공지능, 딥러닝에 관련된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다 보면은 결국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치와와랑 머핀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패턴 완성이 너무 세게 되시는 분은 여기 아까 구지성 씨 같은 분은 이 중에 아마 머핀 중에 일부는 개를 떠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턴 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뇌가 무조건 마구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패턴 분리라고 그래요. 비슷하게 생긴 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패턴 완성이고 요건 다른 거야 하고 분리하는 것이 패턴 분리죠.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패턴 분리가 좀 더 잘 되시는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패턴 완성과 패턴 분리가 실제로 이 동물 사회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호랑나비인데요.
이 호랑나비가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눈에 잘 띄잖아요. 네. 자, 눈에 잘 띄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천적한테 잡아먹기. 천적한테 쉽게 잡아먹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나비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뭔가 생존 전략이 있다는 거죠. 호랑나비하고 나방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나방이는 될 수 있으면 숨으려고 그래, 안 보이게.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벽에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랑나비는 전략을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화려하게 해서 한번 잡아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새가 어린 새가 호랑나비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쉽게 잡아요. 잡아서 먹고 나서는 오바이트라고 그러죠. 구토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호랑나비 그 비늘에는 그 독소가 있어서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랑나비 한 마리가 희생되면은 다시는 이 새는 이 호랑나비를 안 먹는 거죠. 와, 진짜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호랑나비를 위험하다는 생각과 이 호랑나비의 패턴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새들이 이 호랑나비를 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 자손들이 대신 유전자를 번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예. 분리가 너무 여기 혹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어요? 안 계십니까? 제가 카이스트에 초청해서 제가 굉장히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눈도 두 개고 코도 이렇게 가운데 있고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가 정말 뇌의 신비인데요. 이런 그 기능을 패턴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미묘한 차이도 이렇게 다르게 구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발달이 돼 있는 거죠. 특히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구별하실 것 같아요. 저거는 누구나 다 제일 다였어요. 정말 분리가 너무 잘 되는데요. 네. 이병헌 씨가 주연한 영화죠. 번지 점프를 하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여러분 내용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때 헤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어째서 넌 날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네. 사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그 영화 내용에서 보면 이 학생이 과거에 내 연인과 그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습관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속에서 자기 옛날의 연인의 그런 사랑을 패턴을 완성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물의 사회에서도 정말 그 안타깝게도 패턴 분리가 안 돼서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손가락과 교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 모양 자체가 그 암컷의 등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 패턴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엉뚱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노벨상은 아니고 그 이그노벨상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그노블이 그 무시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별로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네, 그런 발견해 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발견인데요. 이 그 호주에 사는 이 딱정벌레 계통은 그 이 맥주병을 보면 노란색 계통의 그런 걸 보면은 이 발정이 나서 이렇게 교미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가 이 종자 자체가 오렌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오렌지색만 보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교미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자,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패턴 분리가 안 된 거죠. 노란색 자극만 봐도 이 암컷이라는 그 패턴 완성이 돼서 그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패턴 분리가 안 돼서 그 폐가 망신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개똥벌레가 그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큰 개똥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큰 개똥벌레가 이게 지금 암컷인데요. 네. 이 암컷이 지금 계속 신호를 내니까 다른 개똥벌레는 그게 암컷인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수컷이. 찾아와가지고 잡혀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암컷은 사실은 그냥 불을 냈을 뿐인데 그냥 먹잇감이 와서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암컷인 줄 알고 왔다가 잡아먹기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에는 이렇게 패턴 완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지능적인 건데요. 저기 보면은 나방이 암컷의 향기를 묻힌 저런 진액입니다. 야구공 같은 거를 이렇게 휘둘러 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컷 나방이 저 향기를,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유혹하는 거. 네, 유혹합니다.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돌리면. 유도하는 흔들게 되면은 컷이 와서 거기 탁탁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잡아먹는 그런 거미가 되겠죠. 못됐네. 그래서 기억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쉬나 조슬린이라는 여자 박사님이십니다. 그 이 박사님이 최근에 그 사이언스의 그 논문을 내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기억에 사용된 신경들을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기억이 그 된다는 이론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억이 있어요. 네. 여기 요 신경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보세요. 서로. 예. 네. 제가 다한증이 좀 있어서. 이게 그렇죠. 여기는 네 가지 신경이 기억이라는 그런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고 재환 씨하고 여기 이쪽에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잡으세요.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분은 낫에 관련된 기억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시나 조슬린 박사님의 그런 아이디어에 의하면은 신경 세포가 두 가지 기억을 하는데 중복돼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낫을 봤어요. 그러면 연결돼야 되겠죠? 손을 잡아보세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여기 기억도 다 연결돼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손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낫을 보면은 여기 재환 씨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자도 같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수면 위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여기 낫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 신경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좀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활성화가 되면은 낫을 보면 기억자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카필라노라는 그 캐나다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굉장히 멋있는 계곡인데요. 다리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굉장히 큰 다리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막 흔들다리인데요. 거의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편한 다리 끝에도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을 세워놓고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요. 아주 가느다란 다리 끝에서도 아름다운 여성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두 가지 그룹을 비교를 해본 거죠. 큰 길을 이렇게 걸어와서 여성과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이 뭐 그냥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 어떻어요? 뭐 좋았어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그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그리고 좁은 길에서도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본 건 뭐냐면 나중에 실제로 전화가 온 거는 어느 쪽에서 많이 왔나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기하게도 이 그 큰 길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좁은 길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온 사람들은 마구마구 전화가 이렇게 쇄도를 한 거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사실은 사랑이 뭘까? 우리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리를 건널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땀도 나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심장이 뛰네? 저 여성을 봤을 때 이게 사랑일까? 하고 나중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원리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연인들을 보면은 보통 뭐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명상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그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도 뭐 전통 찻집보다는 커피집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심장이 뛰고 막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항상 그 옆에 있을 때 그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패턴 완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뇌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그 헬렌 피셔 박사님이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는 그 욕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나도 사랑에 빠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게 욕정의 단계고, 그다음 끌림의 단계는 뭐냐면은 목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웃포커스 되고 그 사람만 보이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착의 관계는 뭐냐면은 그런 떨림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소위 말하는 그 정의 단계, 정으로 사는 단계. 이제 거기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 보니까 다들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욕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강의가 어렵네요. 예, 이게 또 다른 실험인데요. 칵테일 파티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여기는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로 안 들리냐면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이탈리아 말을 하고 갑자기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뀐 거를. 그런데 옆에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귀에 솔깃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될까요?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어디 사니? 905 이런 거.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주로 자기 이름이 나올 때, 그렇죠. 이름이 나올 때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성적인 단어가 나올 때. 여기 실험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 결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름과 성적인 그 단어와 같은 걸 달리 해석하면 우리 생존과 그 번식에 굉장히 그 민감하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그렇죠, 효진 씨? 잘 들리죠? 이름이. 네네.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맞아. 잠결에서도 이름 소리는 네,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잠결에도 계속 듣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그렇구나. 비정상이니까. 이거는 저희 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결혼식장에 이제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놀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입장을 할 때 주변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걸 스캐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어떤 이쁜 분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가 봤을까 봐 그런 생각이 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번 다시 마음을 다시 고쳐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벌써 우리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주변의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보는 그분이 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시선을 김상준 씨 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딱 시선을 고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선인들의 지혜인데요. 우리 전통 원래 진짜?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그 유교식 전통 혼례에서는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신랑. 진짜 지혜로우시네. 근데 이게 이렇게나 되겠구나. 확실히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랑이 이렇게 그 눈빛을 이렇게 그 하는 게 안 좋으니까 가린 건지 아니면 신랑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걸어가는 거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도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 분이 대신 끌어주시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오로지 나는 나의 신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혼이시죠? 네, 미혼입니다. 조한 씨. 네네. 한번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랑 입장시에. 아 제가요? 아니면 경주마처럼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그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 그림이죠. 그 여성에게 시선을 주는 바람에 난 사고 장면들, 그 위험한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그 지적으로 그 성숙한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 각국의 정상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존경받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는 걸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뇌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하는군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진짜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또 이 시선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잘 고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홍보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네. 이 여성들이 불만인 거죠. 그 남성들의 시선이 얘기할 때 눈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시선이 이렇게 되느냐? 눈을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상품을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From head to tail, reusable and easable. There's a forehead to tail for everyone because respect never goes out of style. 네, 여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뇌도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들을 항상 얘기할 때는 그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뇌 신경회로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이제 고개가 돌아가는 고정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고정행동 패턴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나는 행동이 나온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몸매 좋은 남자를 보면 네. 그래요. 아까 벌써 떨고 계시는데요. 어쨌거나 특정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그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고정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 팀버젠, 그다음에 이 로렌츠 콘라드, 그다음에 칼 펌프리시 박사님들이 동물에서 이런 고정행동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왜 여러분 다 알죠?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를 보고 그죠? 마치 진짜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네,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정 행동 패턴들이 많이 있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구지성 씨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똑같은 분 아닌가요? 네. 근데 좀 김효진 씨는 어떤가요? 저는 왼쪽 사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난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면 문천식 씨, 왼쪽 사진이 더 좋아 보여요. 네, 그다음에 재환 씨. 저도 왼쪽 사진이 좀 더 좋아. 예, 이게 실제로 논문에 나온 실험인데요.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실험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50대 50, 뭐 다 착하게 보인다, 이쁘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 예,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드시는데요. 왼쪽 사진이 그 가임기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쪽 사진이 에이, 설마. 정말입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남성들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그 남성의 뇌가 그만큼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어정들이 난 남성적인가 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현 씨는 패턴 분리가 되게 잘 되고요. 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석 능력이 되게 탁월하십니다. 제가 과학을 하셨으면 제가 대학원생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괜찮나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학하는 데 중요한 능력입니다. 편견이 없이. 그리고 이거 또 다른 건데요. 그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여성의 선호도, 이 오렌지색은 남성의 선호도인데요. 남성들은 주로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성들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고, 여성들은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남성을 선호하게 되죠. 주로 그 20대 남성들은 그 20대 초반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30대 남성들도 20대 초반 40대 남성. 저도 40대지만 20대 초반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다못해 10대한테 물어봐도 이게 인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관계없이 이제 그런 선호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실험인데요. 그 모르는 남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당신이 언제 나쁜 생각을 한번 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그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지 1시간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서 정말. 벌써 그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이미 평균치를 넘어섭니다. 모든 남성들이 내가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여성들은 신중하죠. 적어도 이 0, 제로선을 비롯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제 지나야 이제 그만큼 이제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 뭔가 약간 조급해 보이고 뭔가 신중해 보이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어디서 올까? 결과적으로 이제 남자 여자의 뇌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여성의 선호도 때문에 남자들이 힘듭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힘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듣고 깨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새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경쟁이에요. 송버드라고 그래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새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가 어려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노래를 내가 따라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그 수컷들이 직접 지네들끼리 싸워봐요. 그렇게 되면 상처 입고 결국에 암컷한테 선택도 못 받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 싸우게 되면, 노래로 싸우게 되면 몸에 상처를 안 입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컷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면 문천식 새는 굉장히 노래를 잘 따라해요. 그리고 재환이 새는 노래를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려주고 암컷이 선택을 하고 하면은 문천식 새, 잘 따라하는 수컷을, 머리 좋은 수컷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능력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까다롭게도 유명한 뿔렁병아리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뛰는 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이렇게 신기하다. 무리를 뛰어가게 됩니다. 싱크로나이즈 그거 하는 거 같아, 그치?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 뿔렁병아리는 잠수성 오리이기 때문에 다리가 엉덩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암컷이 이렇게 무리를 뛰어가다가 수컷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각도를 팍 틉니다. 그러면 또 수컷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뿔렁병아리가 수컷을 고르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지구력 테스트죠. 무리를 이렇게 쫙 뛰어갈 때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이게 너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잘 간격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고요. 까다롭구나. 어느 순간에 근데 각도를 팍 틀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탈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구력과 꺾어지에서 이렇게 하는 순발력을 테스트를 할까요? 뿔렁병아리는요, 부부가 함께 공동 육아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먹이를 가져오는 동안에 엄마가 아기를 보고, 아빠가 아기를 보는 동안에 엄마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만약 천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매나 이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아빠는 무리를 뛰어야 돼요.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는데 잘 뛰어야 되겠죠. 보호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트는 건 뭘까요?
매가 잡아야 되는데 피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잘 뛰어도 잡아먹히면 소용없죠. 돌아와야죠, 그죠? 돌아온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의 1, 2분 내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너무 늦으면 나와보면 이미 암컷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암컷이 대칭인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혹은 시골의 제비 보면 제비 수컷이 날아갈 때 쫙 피고 날아갑니다. 자기의 대칭성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미도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건강하게 잘 발달을 했다. 기능이 정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이 남자 얼굴인데요. 이쪽은 비대칭이고 이쪽은 대칭으로 가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약간 대칭성이 강한 사진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고기 경우인데 물고기도 예외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쁜 색깔을 나는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빨간 색소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식물인데요. 이걸 먹으면 이 색깔을 많이 내요. 그만큼 이 수컷이 영양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 관리도 잘하고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근육이 늘어나고 복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여성의 그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 많은 동물의 얘들이 번식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속에 사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요즘 희한하죠. 눈이 없어요. 서로 못 봅니다. 얘네들이 교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수컷이 가서 손가락으로 암컷 앞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암컷이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다시 앉으면은 그럼 이제 교미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낭만이라고 전혀 없는. 여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번식은 잘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사마귀의 교미 장면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머리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수컷에 머리가 없죠? 네. 이 머리가 어디 가냐면 거꾸로 돼 있나?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머리. 그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보면 수컷은 되게 작잖아요. 암컷은 되게 크고 수컷도 아마도 내가 잡아먹힐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할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심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뇌죠.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의 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이 암컷이 그 걱정 근심 가득한 뇌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미가 잘 됩니다. 머리가 없는데도 예, 사마귀는 머리가 없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 구조가 곤충과 다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남성분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주저주저해요. 주저주저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아무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하는 기능들이 전두엽에 관여를 합니다. 이마에 있는 부위인데요. 술을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네, 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 다처제.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 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욕정의 단계, 그다음에 끌림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사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 이제 뜨거운 감정을 실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또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원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우리 이뇨를 배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 굉장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한 번쯤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네, 혼자서 좀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매번 가서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내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날짜가 3박 4일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디데이로 해서 손꼽아 기다린 거죠. 19, 87 해갖고 그날이 딱 오고 이제 버스 태워 보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로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걸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잘 도착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날 밤에 심야 열차를 네, 버스를 타고 약간 수습하시는 여기까지. 예, 기억은 뭐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정을 만드는 신경 기전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 암컷,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같은 들쥐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왜 외도를 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 특수 뇌 부위인데요. 시상하부에.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우와.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에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있었으면 불티나게 팔리시죠.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 저는? 그러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이요. 다들 외도의 이야기야, 이 예, 다들 너무 발끈하신 거 같아요. 다른 기회에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저 남자가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외도형 수컷 쥐하고 가정적인 수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공간 학습 능력을 테스트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외도를 잘하는 생쥐가 공간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길을 잘 찾아요. 네, 길을 잘 찾아요. 왜 길을 잘 찾을까요? 외도형 생쥐가? 아무래도 다녀야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문준진 씨 운전 되게 잘해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니, 길을 몰라요. 내비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길은 문준진 씨의 모르라는 길을 얘기가 몰라요. 있거든요. 길을 모릅니다. 야. 답이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녀서 많은 암컷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어느 암컷이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역시. 그렇죠. 저 옆 동네에 홀로 사는 암컷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공간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이라는 게 왜 생길까? 물론 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적이 되고 자식들도 잘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크 판카셉이라는 박사님께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쥐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배도 긁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랑 친해졌는데 쥐가 친해질 뿐만 아니라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장크 파카셉 박사님께서 손으로 맨날 긁어주니까 손만 보면 이 쥐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안 들리실 텐데요. 손을 주고 이렇게 긁어줄 때마다 이 쥐가 소리를 내요. 키득키득 소리를 내요. 진짜? 자, 보세요. 된다. 찍찍찍찍 소리 나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 아닙니다. 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거는 초음파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데 이거는 비디오 동영상에서 소리가 들리게끔 이거를 프리퀀시를 낮춘 거고요. 사실은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결과예요. 근데 좀 아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쥐가 사납고 그렇거든요. 근데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주면 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실험할 때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쥐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웃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또 제가 쥐를 잘 만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실험실 학생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쫙 도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쥐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이제 딱 가운데를 이렇게 휘날리시게 갔거든요.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쥐를 못 만지겠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제가 간단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생쥐가 있고 렛이라는 큰 쥐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보통은 생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생쥐를 쥐라고 하고요. 렛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렛을 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렛이었는데 그냥 렛이 아니라 굉장히 나이 들고 큰 렛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만한 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강아지만한 렛이 이미 벌떡 일어섰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거기가 식품영양학과였는데 뭘 잘못 먹이셨나 봐요. 그래서 얘가 공격성이 대단하게 돼서 이렇게 누런 이빨을 내밀고 얘가 일어서 있었어요. 뒤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고 있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손에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뭐냐면은 막대기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볼펜으로 이렇게 긁기 시작을 했죠. 목욕을 안 하잖아요. 보통 실험실에서. 얘가 이제 몸을 대기 시작을 하든지 이제 긁어주니까 시원하니까 한 10분 있으니까 두루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긁어주고 딱 들어서 이렇게 옮겼더니 그때부터 우루에 같은 이렇게 동물도 뇌에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있고 저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긁어주는 거라서. 제가 떠나는데 되게 슬퍼하는 거 같아요. 수많은 동물 중에 왜 쥐가 꼭 실험용이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되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험이 이게 쥐가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사람들이 쥐를 애완용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록달록하고 이쁜 쥐가 있으면 그거를 아이템으로 바라봤나 보죠.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교배를 하고 또 교배를 하고 근친 교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쌍둥이 같은 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쥐가 실험동물로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김상중 씨하고 저하고 쥐라고 하면은 유전자가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물을 주고 여기는 약물을 안 주고
비교를 해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유전자가 많이 다르면 뭐 체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쥐가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우리 선배 과학자들이 혹은 선배 브리더들이 열심히 그런 거를 이렇게 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 또 한 가지는 3주만 지나면 벌써 어른이 되기 시작을 해서 7주나 8주가 되면은 새끼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용 생쥐는 8마리에서 10마리를 낳고요. 한 배에서 많은 개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포유류고요. 그래서 사람과 상당히 유사한 생리적인 기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내부가 또 쥐에도 있고, 그래서 사람과 가깝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고 다들 천사 같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회가 각박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해도 화가 나고 방해 안 하고 너무 잘 나가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정말 분노의 사회잖아요. 분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분노와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향수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대에 섰잖아요. 그래서 온 관중들이 청중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막 항의를 하고 막 분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향수를 뿌리죠. 그 순간에 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분노가 잦아드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되는데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분노 회로와 사랑 회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랑과 분노의 회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는 또 사랑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신경 뇌지도에 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쥐들은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신경의 활성이에요. 이게 신경이 한번 흥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 수컷을 넣어주면 그죠? 이 공격성과 분노가 나올 때 이 신경이 마구마구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컷 생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소리가 나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뭐냐면, 자, 이게 아까 그 똑같은 분노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화를 내고 있죠. 따닥따닥. 여기다가 암컷을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하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회로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가 아주 가까이 등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얘가 구행동을 하고 교미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간에 빛으로 분노 신경을 자극해 준 거예요. 억지로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신경의 기능은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억제하고 분노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인데요. 이거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무장갑이에요. 거기다 빛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벽을 친다거나 엉뚱한 병을 깬다거나 그런 이제 행동이 빛을 자극할 때만 나타나게 되고 이제 빛을 끄게 되면 그런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신경과학자들이 아는 거는 뭐냐면 사랑과 공격 신경세포가 서로 억제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학교 폭력도 심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폭력을 없애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우정을 쌓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저절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신경과학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좋은 감정의 기능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정을 쌓을 수가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교감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감이 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너는 이렇게 남아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닿을 수가 없는 효진 씨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너무 좋죠. 설레이고 제가 오해영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거울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시청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등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그래요. 거울신경이 발효를 하기 때문인 거고 오해영이 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서 뭔가를 느끼시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자꾸 이렇게 내밀게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드라마를 저런 장면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외계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외계인도 외계인 나름이죠. 김수현 씨가 굉장히 열연을 펼치셨는데 연기력은 출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험실에서 맹꽁이를 키웠었는데 맹꽁이 이름을 제가 김수현이라고요. You want my destiny. 그대 그래서 이런 좋은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동물원에서 뱀의 먹이로 흰 쥐를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2마리 생쥐를 넣어줬는데 뱀은 당연히 한 마리를 먼저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친구 생쥐가 뱀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와. 막 물고 그래서 사육사가 감동을 받아서 2 생쥐를 다 구해줬다는 그래서 저 생쥐도 다 살았답니다. 야, 어머, 대단하다. 실제로 이거를 실험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비디오는 뭐냐면 이 친구 렛이 갇혀있는 렛을 구출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페기 메이슨이라는 박사님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생쥐일수록 더 이런 구출해주는 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 뇌 영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고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를 같이 찍어봤어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길쭉하게 나온 것이 보면은 이 몸이 아픈 그런 통증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면은 같이 아파하는 거죠. 보시면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같이 아픈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식이나 열정적인 사랑을 위해서만 이런 좋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거울신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시킨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자극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 사회적인 연결 관계도 열심히 연결을 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번식을 넘어서 사회적 동물이 더욱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더욱더 인간답게 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저 그 앞 동네에 해가 커다랗게 이렇게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동네 뒤에 가면 해가 있겠다. 저걸 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길로 이렇게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살 때인데 다르게 말하면 가출이죠. 근데 갈 때 제가 혼자 갔어야 되는데 어린 동생을 또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래서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엔 해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동생이 자꾸만 이제 보채니까 이게 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만진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리어카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뇌 속에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TV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이 나와요. 저런 걸 주문하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시고 그 시계가 자꾸만 가고 있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게 되는 아이템이 립스틱이라든지 립스틱이요? 네, 제 아내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뇌에 있는 지름신 회로 왜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는 제가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와. 예, 이 그림이 뭐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유명한 이야기죠. 저 선악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브의 마음속에 보기도 좋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를 잡아서 맛도 보고 남편한테도 주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에 선악과 아이템으로 인해서 생성된 거죠. 만일에 저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애당초부터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 신경회로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게 아이언맨인데요. 아이언맨 보면은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건데 눈에 불이 나고 가슴에도 불이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비싼 저 아이언맨을 다 들고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숙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저런 아이템을 보고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은 그런 동물들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동물들한테 이렇게 공이나 장난감을 던져주면 막 갖고 놀아요. 그런 아이템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혀 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활용한 게임이 나왔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학회에 가니까 학회장에도 얘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구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든 거죠. 굉장히 신경과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번 유명한 비디오니까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상회로 있는 아이템을 습득을 하면서 점수를 따는 거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죠. 이게 그 고정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시각 자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버추얼 아이템이 없어지고 리얼 아이템이 나타나니까 얘가 또 반응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전 시간에 봤을 때 이게 패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패턴 분리. 아이템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게 패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 소모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아이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서양화, 특히 그 초상화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제일 끝으로 가면 입체적인 느낌이 점점 더 살아나죠. 그죠? 아마도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3차원 입체감이 나는 그림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뇌 신경 회로에 이런 3차원성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3차원화가 되는 거죠. 3차원 영화도 나오고 3D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액자에만 넣으면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변기를 엎어놓은 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캔 뚜껑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3차원 물체든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2차원 그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3차원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에 뭔가 3차원 자극을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포함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이런 3차원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많은 먹을 것들이 3차원이에요. 여러분 2차원 라면 드셔본 적 있어요? 라면 다 3차원이죠, 그죠? 네. 사과도 그렇고 모든 먹을 것들이 3차원입니다. 그리고 3차원 물체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만져보다 보면 그 중에 먹을 것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3차원 물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체를 봤을 때 특히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죠. 이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욕심. 근데 보면은 이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가 아니라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에서 나타나는데 욕심이라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는 먹을 게 항상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해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비만 문제도 이렇게 생기시고 하는 건데 뱃살. 예. 우리가 이 욕심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것만 먹고 배부르면 가만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먹을 게 이제 사라졌을 때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에 대한 욕심이 생존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쥐의 위입니다. 그래서 이쪽 쥐는 지금 배고픈 쥐고요. 저쪽 쥐는 배부른 쥐예요. 근데 이쪽 쥐는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동글동글한 요 아이템을 계속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식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동물들은 배가 불러도 들 수 있으면 많이 배에 채우고 또 나머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쌓아놓는 이제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이런 아이템 선호도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남녀 간의 문제로 또 이게 비화가 되는데요. 암컷들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 뉴기니에 있는 이 새 같은 경우에는 바오버드라는 새인데요. 쓰레기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쓰레기를요? 네, 쓰레기, 아이템. 무슨 아이템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둥지 주위에다가 아이템을 모아놓으면 암컷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암컷이 이런 쓰레기가 많은 환경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섭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을 물어오는 바우어버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뿌려놔도 이게 다 모은 거예요. 이 수컷새가 애들이.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먹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다 주면 또 암컷이 좋아하고.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5만 가지 사람이 만든 쓰레기도 모아놓으면 또 암컷이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암컷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아이템을 모으게 될 거고 그게 또 번식에 성공을 해서 계속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아이템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암컷을 유혹하는 그런 공작새와 같은 수컷들이 있죠. 이게 생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수컷 공작새가 이게 날개 피다가 많이 잡아먹힌다 그래요.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여성한테 선택을 받아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화려한 공작새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새는 머리에 이렇게 보면은 3차원 물체를 달고 이제 춤을 추죠. 그래서 온몸이 아이템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많은 수컷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기 몸의 3차원성을 활용을 해서 암컷을 조명이 나오는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물 머리에 들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예, 그래서 이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새인데요. 이 새가 춤을 추게 되면 춤을 잘 추는 그런 새들이 암컷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인데요. 저 위에 달린 흰 깃털은 과학자들이 이게 본드로 붙여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암컷이 저거 없는 새보다 저거 다른 수컷을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참 불만인 게 저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계에선 수컷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컷을 좋아해요. 이런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성분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장동건 씨인데 이 머리에 아이템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너무했다. 그 외모는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 앞에 아이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선호도가 팍 갈리시죠, 그죠? 굉장히 고소영 씨가 중요한 깜짝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셨는데요. 왜 이렇게 소유욕을 갖게 되는가? 또 한 가지는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랫바람 부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진 않으셨지만 저 시계가 저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저 전자시계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시계는 멀리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럼 다른 친구들은 부럽게 보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도 돌아오시고 여전히 저 시계는 저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제 시계를 잠깐 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계를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가난한 친구분이셨거나 아니면 가난한 분한테 드린 거예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계가 없어졌잖아요. 슬퍼요. 완전 트라우마죠. 그다음부터 제가 시계를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 아이템에. 시계라는 게 만약에 그냥 찾다가 뭐 잊어버렸으면 몰랐을 텐데 그 시계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제가 패턴을 완성을 해서 그동안 아버지 없어도 내가 씩씩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저런 아버님이 많은 좋은 선물을 사다 주실 거라는 기대감에 있었고 그게 내 선물이고 보상인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이 원래는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카푸친 몽키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돌을 주면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이를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사료보다 맛있죠. 근데 옆에 친구한테는 돌을 주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돌의 가치는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원숭이가 아 그렇구나. 이 돌의 가치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였어.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열받았어 지금.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그런 가치가 생성됨으로써 이 뇌에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 3차원 아이템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아, 이번엔 되겠지 하고 믿어봤죠. 근데 또 오히려 줘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드디어 이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리고 얘는 또 계속 포도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물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템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3차원 가설은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은 2차원인데 사람들 좋아하잖아? 돈을 뿌리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3차원 물건을 살 수 있잖아. 냉장고도 사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의미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 뇌에 정말 이런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 수집증이라는 그런 환자분들이에요.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모으긴 하는데 버리질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집안에 모으고 하다가 결국에는 건강이라든지 생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돼서 나중에는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뇌의 신경회로의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도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오피스입니다. 제가 아이템에 대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뭘 쌓아놓으면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래서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오피스에서 일을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하죠. 우리 머릿속에 아이템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모아두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설치류를 연구를 하는데요. 이 쥐들도 이렇게 3차원 물체, 그 다음에 2차원 물체를 여러 가지 색깔로 줘보면 2차원 물체에 대해서는 쥐가 별로 반응을 잘 안 해요. 3차원 물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갖고 놉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뇌를. 한 쥐는 3차원 장난감을 마구 갖고 놀게 하고 한 쥐는 갖고 놀지 않게 하고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미징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신경회로를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뇌를 잘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부위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를 또 자극해서 우리가 소유욕을 또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소유욕 회로가 제가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유욕 회로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왜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홈쇼핑에서 마구 주문을 안 하겠죠. 아,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뇌의 장난이야.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반면 기업에서는 정말 소유욕 회로를 자극할 만한 디자인의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오래 쓸 테니까 자원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조차도 신경회로가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 사회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싸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 소유욕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자원이라든지 어떤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소유욕 회로가 사실은 많은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신경회로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호기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들 끌고 마트에 가면은 계산도 안 했는데 이미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 다시 갖다 놓고. 예, 그게 이제 그런 회로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계속 야단 맞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소유욕 회로가 억제되고 그리고 호기심도 좀 줄어들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저희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엄마하고 중학생 자녀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이잖아요. 게임 중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을 습득해서 자기의 캐릭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성취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현찰을 주게 되면 현찰을 뭘로 바꾸나요? 문화상품권으로 바꾸게 되고 문화상품권에 있는 거를 게임 아이템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하게 되고 또 최근 기사에 보면 포켓몬고 아이템을 모으신 분이 그 계정을 갖다가 몇 천만 원에 팔았다는 예, 그런 얘기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만들게 되고 앞서 말했다시피 쇼핑 중독 이런 거에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 신경회로를 잘 파악하고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또한 해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조절할 것이냐? 참 어렵잖아요. 성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뇌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청중이나 학생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회로인 것이지 우리가 그런 뇌의 기능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목표로 삼고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판됐다고 하네요. 어렵게 구한 책인데요. 나방과 벌 이야기라고 제가 대학생 때 학부 때 재밌게 읽었던 동화입니다. 전 동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까지.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철학책을 좋아하고요. 예, 대학생 때는 동화책을 좋아했어요. 그중에 이 나방과 별이라는 동화는 뭐냐면 나방의 본성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나방 가족이 있었어요. 이 나방이들의 본성은 뭐예요? 불을 찾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빠 나방이도 맨날 불을 찾아서 다니다가 네온사인 이런 데 들이받고 뒤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부상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형님도 어디 모닥불에 가서 하다가 이제 털을 홀랑 태워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나 오늘 끝내줬다고 아주 뜨거운 불빛에서 내가 태우고 몸을 부상 입고 왔다고 막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막내 나방이는 유독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부모 나방이가 그런 거야. 나방의 목적은 불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거야. 맨날 앉아서 뭐하니 도대체. 저 누나 봐. 누나 이번에 디스코텍 가가지고 불에 뛰어가지고 여기 눈도 안 보이잖아 지금. 얼마나 멋있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상을 입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엄마 나방이 돌아가시고 아빠 나방이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막내 나방이만 나무에 앉아서 끝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동화책에서 보면 이 나방이는 별빛을 바라봤던 거예요. 뭐냐면 별빛 아이템을 바라본 거죠. 우리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인 그런 아이템, 원초적인 그런 본능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방이가 바라봤던 별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세요? 자기가 혹시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나는 이거를 좀 고쳤으면 생각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아이템을 이렇게 패턴 완성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의 아이템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탐욕 회로의 기능이 뭘까? 이건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유욕이 있고 이 탐욕 회로가 있다는 것은 나눔의 전제 조건이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물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눔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물을 줘도 기쁘지 않겠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기능들은 다 양면성이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 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탐심과 소유욕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과 나눔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뇌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 돈 벌어야지, 번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그런 나만의 인생의 아이템을 찾아 나가시고 소유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